그의 반 친구들은 선택받은 용사로서 다른 세계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현대 일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법 퀘스트도 파티도 없이 평화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신비한 상태창만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타지 세계를 구하기 위해 훈련하는 동안 도쿄의 그림자 속에서 멈출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알아봅시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이오르슈에게 암살 시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비고는 그의 파트너들에게 임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그 후 미리 준비된 벤에 그를 태우고 그가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남자에 대해 10억 달러를 줍니다. 한편 주인공은 손에 산 물건들을 들고 고향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 사냥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밀러는 그의 동료들에게 그에게 직접 사격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렛은 그가 평범한 일본인 학생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의 파트너들에게 그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의뢰인은 모든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공에 대해 떠도는 소문에 대해 무언가를 덧붙이려 했지만 비고는 그에게 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의 명령이 접수되었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비고는 계속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지역에는 경호원이나 요원이 없으며 그들의 목표는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과 그는 주인공이 걷고 있는 거리에서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제와 테이저가 장착된 총알을 사용하여 그를 무력화시키고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벤에 태우고 그들의 임무는 완료될 것입니다. 비고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가렛과 밀러가 작전에 합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동료들에게 작전을 시작하라고 외쳤습니다. 뒤에서 슈를 공격하려던 비고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고는 갑자기 뛰어올라 불가능한 자세로 몸을 굽히고 머리를 부딪히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의 파트너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비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심하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주인공을 직접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발밑에서 질퍽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가브리엘은 발밑에 쏟아진 액체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더러운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당황하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액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렛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렛은 비고나 가브리엘이 이미 그에게 말했는지 소리쳤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리칠 수 없는 거지? 가렛은 다시 밀러에게 돌아서서 그들에게 카메라 제어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밀러는 지붕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갑자기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그를 보고 있던 가렛은 일어난 일에 놀랐습니다. 그는 그냥 얼어붙은 건가? 공황 상태를 극복한 그는 그들의 거래가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 납치에 비해 대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나빠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발짝도 떼기 전에 주인공이 뒤에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렛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여동생인 카나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나지는 그에게 이미 가게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패배한 상대 근처에 웅크려 앉아 거의 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청소 당번이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이 그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는 어쨌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들을 발견할 때까지 그들을 여기에 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공은 시스템 창을 불러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스탯을 보면서 그는 약간의 만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유령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어쩌면 그의 힘이 너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대를 단순히 기절시키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마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그는 훨씬 더 많은 만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스킬이 있다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여동생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5분 안에 집에 없으면 내일 청소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주인공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또 시간을 잊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해. 이것이 슈의 현재 삶이었다. 상태창과 스킬을 얻은 날, 예전의 슈는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게임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일은 약 1년 전에 일어났다. 그때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천천히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나가 이러다 늦겠다고 했다. 빨리 서두르라고 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했다. 여기 이사 온 지도 꽤 됐는데 벌써 익숙해졌어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평화롭게 말했다. 이미 가는 중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자기 반으로 들어갔다. 반 친구들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 남자애 하나가 다른 애한테 성적표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었다. 질문을 받은 아이는 선생님이 화를 내서 성적이 별로라고 대답했다. 두 여자애는 어제 스트리밍에서 출연자가 얼마나 귀엽게 화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칠판을 닦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냥 창가에 서 있었다. 슈가 교실에 들어오자 반 친구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도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책상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다. 내일이면 벌써 여름 방학이라 오늘 그의 반은 평소보다 더 정신이 없었다. 게임을 하는 동안 반 친구들이 그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전학생은 평소처럼 이상해. 그는 이상하게 여기 나타났다. 누군가 그에게 무슨 문제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주인공은 여름이 시작되면 드디어 이 바보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여름 방학,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곧 시작될 것이다. 오늘은 평소와 같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아팠다. 학생들은 두통과 자연스러운 구토 반사 때문에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당황하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게 뭐지? 모두가 아프다고 신음하고 비명을 질렀다. 주인공도 갑자기 몸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칠판 위에 마법진이 나타나 아세라 여신이 나타났다. 그녀는 모두에게 축하를 표했다. 그들 모두 25명은 이 세계를 구할 영웅으로 선택되었다.
주인공은 정신이 없는 채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한편 아세라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두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이 평행세계로 가는 그들의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반 친구들은 당황했다. 평행세계? 이건 무슨 멍청한 농담이야. 그녀의 이름은 아세라라고? 주인공은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여신은 그들에게 두통이 있냐고 물었다. 아픈가요? 맞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그들이 특별한 기술을 습득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이 가게 될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태라는 단어를 말하기만 하면 자신의 기술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알아낼 것입니다. 주인공은 놀랐다. 25명. 소녀는 모두에게 좌석 배치도를 보여주고 이제 그들, 이 계획에 표시된 25명 모두가 다른 세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많은 위험과 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시련을 겪은 후 그들은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여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그들을 떠났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기억했다. 그것은 그가 여기로 전학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현재 그를 포함하여 반에 26명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이 레이아웃에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을까? 그는 저주했다. 왜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거지? 아니, 그는 집에 가고 싶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빨리 여기서 나가야 했다. 그 순간 교실 천장 위에 큰 마법진이 나타나 강력한 폭발음이 울려 퍼지며 교실의 유리가 깨졌다. 그는 거리로 내던져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놀란 행인들이었다. 교실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온통 연기뿐이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어.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여기가 어딘지 몰랐지.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어. 주인공은 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 대신 의사는 그에게 메스껍거나 멀미가 나는지 물었어. 슈는 제 상태를 듣고 괜찮다고 대답했어. 의사는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며칠 더 여기서 경과를 봐야 할 거라고 했어. 주인공은 이 세계의 병원도 이곳과 똑같다고 생각했어. 그는 의사에게 다시 물었어. 여기가 어디냐고. 의사는 그에게 병원에 있다고 말했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가족들이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고. 곧 도착할 거라고. 슈는 놀랐어. 이 병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 의사가 곧 가족들이 올 거라고 말했어. 아세르와 관련된 건 대체 무슨 헛소리였지? 단지 꿈을 꾼 건가? 주인공은 의사에게 몸을 돌렸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의사는 망설이다가 꾸러미 하나를 건네줬어. 솔직히 퇴원하기 전에 주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지. 하지만 이 꾸러미를 열기 전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뉴스를 통해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 주인공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궁금해졌어. 의사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 그는 휴대폰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열었어. 주인공은 확인해보기로 하고 화면에 뉴스 알림이 뜬 것을 봤어. 이 메시지를 열자 주인공은 한 중학교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읽었어. 25명의 학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생존자 1명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어. 정확한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어. 수사가 진행 중이야. 주인공은 쓰여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로 일어난 일인가? 이 모든 게 사실인가? 이 세계로 이동이라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단지 좌석 배치 때문일 리는 없잖아? 이 모든 게 그가 이 학교로 전학 오기 전에 계획된 걸까? 주인공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여신이 그때 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모두에게 두통과 메스꺼움에 대해 물었고, 이는 특별한 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어. 그녀는 또한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제안했지만 나중에 하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특별한 힘을 받지 못한 거야. 만약을 위해 주인공은 실제로 어떤지 확인하기로 했어. 그는 스테이터스라고 말했고 그의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났어.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충격을 받았어. 이건 있을 수 없어. 이 세계로 이동하지 못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힘을 받았어. 이 힘은 그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파멸시키거나 반대로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 한편 병원 근처에서는 경찰이 기자들의 세도를 막고 있었어. 그들 중 한 명이 그 중학교 생존자에 대해 들었다고 소리쳤어. 그는 분명히 이 병원에 있어. 그는 인터뷰하고 싶다고. 여자 기자는 폭발 사고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어. 그렇지 않나요? 경찰이 그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어. 기자들은 동시에 진실을 원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어. 경찰이 그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고? 경찰은 모두에게 비켜달라고만 요청했어. 이 병원 직원만 이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병실 문을 두드렸어. 주인공은 들어오라고 했어. 문이 열리고 카나즈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왔어. 그녀는 달려오는 기세로 오빠를 껴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그가 괜찮아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러 병실에 들어왔어. 그 또한 아들이 깨어나서 매우 기뻤어. 아버지는 그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어. 뭔가 불편한 건 없는지? 남자는 매우 걱정스럽고 지쳐 보였어. 주인공은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어. 의사도 별일 없다고 했어. 아버지는 경련적으로 숨을 내쉬며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말했어.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꼈어. 아버지와 여동생이 그를 너무 걱정했어. 예상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친척들이 떠난 후 주인공은 다시 시스템 창을 불러와서 다시 그의 스탯을 확인했어. 그 소녀가 그에게 준 능력은 마치 비디오 게임의 설문지 같았어. 이제 어디든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 시간은 충분하니 모든 걸 시험해 볼 시간이 있겠지. 컵을 들고 스킬을 써볼까 생각했어. 스킬 감정을 불러왔어. 종이컵이 그의 목표였지. 상태는 좋았고 추가로 컵 안에 물이 좀 있는 게 분명했어. 주인공은 놀라면서 해냈다고 생각했어. 그는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지. 주인공은 감정할 다른 물건을 찾아 병실을 둘러봤어. 그의 시선이 벽시계에 닿았어. 이건 어떨까 생각했지. 주인공은 다시 감정을 활성화했지만 시스템에서 오류가 났어. 2m 이상 떨어진 물체에 대한 평가는 레벨 2에서만 가능합니다. 슈는 멀리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챘어. 어떻게 레벨 2까지 올릴 수 있을까? 몬스터와 싸워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몬스터가 없어. 그럼 뭘 할 수 있지? 좋아. 나중에 생각해보자. 주인공은 외국어 영상을 보기로 했어. 영상을 켜자 리포터가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그들과 중요한 주제를 논하고 싶어 했어. 주인공은 긴장으로 땀을 흘렸어. 그는 외국인 리포터를 이해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독일어 영상을 보기로 했어. 그는 만능 번역을 활성화했어. 그 순간 끔찍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의 몸이 아프고 비틀리기 시작했어. 오한이 나타났어. 그는 침대에 누웠고 시스템은 그에게 힘 사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알려줬어. 2개 언어 번역과 하나의 물체 평가. 곧 새로운 경험치를 얻을 거야. 다음 날 주인공은 일어나서 어리둥절하며 그냥 잠들었나 생각했어? 그는 스킬을 사용해봤지만 메스꺼움을 느꼈고 매우 허약해진 기분이었어. 주인공은 시스템 창을 활성화하고 놀라서 침대에서 거에 뛰어내릴 뻔했어. 레벨이 올랐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계속 실험했어. 그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어. 첫째, 레벨이 올라갔으니 그의 스킬이 향상됐어. 훈련만으로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또한 스킬을 사용하려면 마나가 필요했어. 잠을 자면 회복되지만 끝까지 다 써버리면 메스꺼움과 심한 편두통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거야. 마나가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힘을 쓰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 그는 이 실험도 해봤지만 매우 아팠어. 검은 연기가 그의 입에서 나왔어. 그 순간 카나지가 그에게 왔고 그런 상태의 오빠를 보고 매우 겁을 먹었어. 마나 수치에 조심했어야 했던 것 같아. 얼마 후 그는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했어. 집에 돌아온 그는 기쁜 듯 침대에 쓰러지며 드디어 집에 왔다고 생각했어. 그날 이후로 2주가 지났어. 결국 경찰은 학교에서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어. 하지만 많은 음모론자들이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해. 그는 오늘까지 혼자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 다행히도 그는 이름, 가족, 혹은 그들의 얼굴을 바꿀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걱정시켰어. 그는 곧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다시 상태창을 활성화했어. 병원에 있는 동안 꾸준히 레벨을 올렸어. 5일째 되는 날, 그는 시스템을 보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만화가 있는지 이미 느낄 수 있었어. 이제 그는 부작용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어. 하지만 번역과 감정 스킬을 최고로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없었어. 시스템이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줬는데 특정량의 SP가 필요했기 때문에 SP라는 것으로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불과 얼음 마법은 각각 10SP가 필요했어. 공기, 물, 흙 마법은 각각 5SP가 필요했어. 만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어. 모든 것을 분석해야 했어. 그는 지금 몬스터가 없는 현대 일본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이 새로운 레벨을 얻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그는 게임에서 알림을 받았어. 그는 메시지를 봤어.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는 너무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았었어. 하지만 왜 지금 이걸 해야 하지? 어쨌든 그는 이미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 이미 올려놓은 스킬들이 있잖아. 더 올릴 필요는 없었어. 병원에서 보낸 이 나른한 날들 이후에 그는 이 쓸데없는 짓을 그만해야 했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는 다시 상태창을 받고 매우 놀랐어. 그가 얻은 스킬은 물과 공기 마법, 그리고 순간 이동 마법이었어. 그는 이제 그 스킬들도 가졌다고 기뻐하며 생각했어.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어쩌면 아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 그는 단지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강해지기를 원할 뿐 다른 건 필요 없어. 주인공은 텔레포트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물병을 쓰레기통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는 만화 레벨을 확인했다. 충분했다. 주인공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유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자신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일까 생각했다. 슈는 침대 옆에 서서 공간 텔레포트를 활성화했고 즉시 방의 다른 구석에 나타났다. 그는 기뻐했다.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해낼 수 있었다. 갑자기 그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두통이 생겼다. 그는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마법이 멈춘 건가? 지표를 보면서 주인공은 만화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물병을 쓰레기통으로 옮기는 데 다 쓴 걸까? 그는 주문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덕분에 그는 다시 레벨업할 수 있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움직일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다. 눈을 뜨자 주인공은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슈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괜찮았다. 그는 하루 종일 잠을 잤다. 괜찮은 건가?
그는 바닥에서 잠들어 그를 놀라게 했다. 주인공은 아버지 앞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그에게 사과하고 괜찮다고 아버지에게 확신시켰다. 그를 침대에 눕힌 사람은 아버지였을까? 아버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했다. 이제 그가 일하러 갈 시간이었다. 그는 슈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주인공은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버지가 떠나자 주인공은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 창을 활성화하고 자신이 이제 13레벨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제 그는 레벨에 집중해야 했다. 그는 물마법을 시험해야 했다. MC는 화장실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을 나와 복도로 나가자 카나지를 만났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지만 여동생은 대답하지 않고 방 문을 쾅 닫았다. 주인공은 병원에 있을 때 그녀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슬프게 생각했다. 분명히 지금은 그를 싫어할 것이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슈는 카나지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인 물마법을 활성화했고 작은 물방울이 공중에 나타나자마자 터져 얼굴에 튀었다. 주인공은 실망스럽게도 이것은 확실히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기술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는 틀린 것 같았다. 주인공은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돌아선 주인공은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았다. 주인공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물풍선이 터지면서 온 집안에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 안 테이블에 앉아있던 카나지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외쳤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그녀는 동생에게 무슨 소리 들었어? 라고 소리쳤다. 정말 큰 소리였어. 화장실을 들여다본 소녀는 큰 물웅덩이 속에 앉아있는 주인공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놀라게 했어? 라고 물었다. 여동생은 MC에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아직 반쯤 잠이 든 채로 샤워를 했다고 거짓말했다. 몸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지. 그는 자신을 살펴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다. 카나지는 그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떠났다. 슈는 그녀가 방금 전에는 그렇게 화를 냈으면서도 정말로 그를 걱정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도 무서웠다. 마치 홍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상상하자 거대한 물공 모양의 것이 튀어나왔다. 게다가 갑자기 피곤하고 나른해졌다. 시스템 창을 열어보니 MP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했다. 그 후 주인공은 많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마법 기술은 사용자의 상상력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법 기술에 소모되는 MP는 상상력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상상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고 물마법을 다시 사용해보았고 주인공은 그것을 지우고 이번에는 물길로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물구름이 더 커졌다. 슈는 자신의 지표를 보고 최소한의 MP 소모로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 이것이 이제 꾸준히 경험치를 얻는 그의 방법이었다. 대체 얼마나 노력을 쏟은 거지? 상상을 잘못하면 스킬이 발동되지 않을 텐데. 아니면 반대로 MP 소모가 너무 많거나. 슈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느낌을 잊지 않고 매일 스킬을 사용해서 경험치를 얻는 거라고 결론지었다. 얼마 후 주인공의 또 다른 훈련 세션 동안 시스템에서 필요한 경험치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레벨이 올랐다. 주인공은 다시 시스템을 향해 마치 레벨업이 이런 거냐는 듯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슈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도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고로 새 학교로 전학 온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결과는 전국 평균 정도였다. 레벨 1이 그랬다면 지금은 신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된 걸까? 그 순간 여동생이 그의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 물론 그는 허락했다. 여동생은 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일을 그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 주인공은 사워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카나지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잊어버리라고 제안했다. 점심과 저녁에 먹을 식료품을 사러 갈 거라고 했다. 함께 가겠냐고? 슈는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했다. 준비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분명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병원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와 달리 카나지는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수업을 취소해야 했다. 주인공은 스탯 확인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에게 2주 동안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보답에 집중할 것이다. 한편 카나지는 문밖에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왔던 때를 기억했다. 슈는 어제부터 계속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메스꺼움과 그 후유증을 겪었고 그러다가 기절해서 오랫동안 잠들곤 했다. 아까 선생님이 오빠 학교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을 기억하며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녀는 오빠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7월, 어느 날 모든 신문은 중학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폭발 사고에 대한 뉴스로 가득했다. 다행히 발견된 남학생 1명이 살아남아 이미 회복 중이다. 다른 학생 2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한편 다른 세계에서 프리실라 공주는 주인공의 반 친구들 앞에 나타나 용감한 영웅 25명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 나라의 공주라고 덧붙였다. 마법진에 있던 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주는 오늘부터 그들은 마왕을 파괴하는 문제에서 센틸 왕국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그들은 또 다른 훈련을 위해 숲의 한 장소에 도착했다. 반 친구 중 1명이 갑자기 여기로 이송됐다고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마왕과의 싸움이라니. 폐하 만세.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스킬과 마법은 좀 멋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은 그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학교는 스트레스만 받았는데 여기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코치가 그들에게 잡담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훈련에 집중하라고 했다. 동맹군은 조용히 그에게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 반 친구는 오늘은 저레벨 몬스터 사냥이라고 말했다. 맞지? 그는 이미 화려한 마법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 이 순간 아마기 세이야의 시스템 창에 필요한 경험치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떴다. 그의 레벨이 올라갔다. 첫 번째 반 친구는 그가 레벨을 또 올렸다고 외쳤다. 결국 그들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는 너무 빨리 경험치를 얻고 있었다. 그가 반장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한편 아마기의 레벨은 10이었다. 반 친구는 반장에게 방금 무슨 스킬을 배웠는지 물었다. 아마기는 그녀에게 얼음 마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감탄하며 매우 멋지다고 말했다. 코치는 예상대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 그들을 따라잡을 것 같았다. 아마기는 수줍게 아직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고 대답했다. 코치는 그에게 MP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마법 에너지를 모두 잃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몬스터 앞에서 일어난다면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그의 끝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하라. 아마기는 그에게 알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이론상으로도 최고였다. 코치는 웃으며 격려적이지만 그들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사냥을 떠날 시간이었다.
동시에 주인공은 다른 스킬을 테스트하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얼음 마법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상상을 너무 과하게 했다. 온통 얼음 천지였다. 그는 그게 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설정을 잘못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필요한 경험치에 도달했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레벨이 상승했다. 주인공은 이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그의 레벨은 35다.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학교 폭발 이후 3개월이 지났고 그의 레벨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뉴스에서 그는 불가사의한 폭발 이후 학교 사용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져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덕분에 그는 새 학급에서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고 레벨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비록 그전에는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공간 이동 마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이동 지점에서 MP가 부족하거나 치유 마법을 시험하려다가 여동생이 그를 오해했다. 지금은 웃기게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다지 그렇지 않았다. 슈는 새로운 스킬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화가 난 여동생이 그에게 쌀을 사러 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그의 차례로 집안일을 하는 날이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부모님이 한 분뿐이고 아버지는 늦게 퇴근하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저녁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및 기타 집안일은 돌아가면서 분담한다. 그는 쇼핑을 가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스킬이 있을까?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마법을 가지고 가게에 갈 수 없고 MP가 충분하지 않다. 그 순간 그는 시스템에서 인벤토리 스킬을 보았다. MC는 놀랐다. 이건 게임에서 나오는 저장 시스템 같은 건가? 시스템은 그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인벤토리 스킬을 배웠다. 주인공은 이 스킬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려고 했지만 감정 능력에서 얻은 정보는 실제로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저장 제한이 있다. 그는 아이템을 하나만 휴대할 수 있나? 그는 인벤토리를 활성화하려고 했다. 갑자기 큰 빛나는 큐브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슈는 놀랐다. 이게 인벤토리인가? 좋아. 그럼 쇼핑백을 거기 넣어봐야겠다. 그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인공이 가방을 큐브로 가져가자 가방은 즉시 그의 손에서 사라져 큐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놀라워하며 꽤 잘 작동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저장 제한이 늘어난다면 값을 매길 수 없을 것이다. 주인공은 영수증을 기억했다. 그것은 아직 가방 안에 있을까? 그것은 그가 구매품이든 가방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가게를 떠나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면서 그는 인벤토리를 활성화했고 그의 손은 자유로워졌다. 가방과 함께 모든 구매품이 저장소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내용물 목록을 알려주었다. 주인공은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기쁘게 언급했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 MC는 평소처럼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의 레벨에서 이 인벤토리는 하나의 아이템만 저장할 수 있다. 머그컵 1개, 연필 1자루, 책 커버 1장, 필통 1개, 쓰레기 봉투 1장, 비닐 포장, 젓가락, 자동 연필, 그리고 지우개. 그는 그의 MP40 에너지 소비량을 보았다. 주인공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꽤 괜찮다고 언급했다. 성공적인 스킬이었다. 그는 운이 좋았다. 그가 집에 갈 시간이었다. 길을 걷다가 그는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후지사와 하루나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를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누구지? 소녀는 그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했다. 어쩌면 이 이름이 그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켜줄까? 슈는 맹렬하게 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이 반의 반장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소녀는 그가 최근에 그들의 반으로 전학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그녀를 기억해서 기뻤다. 그녀는 그에게 저녁을 사러 가는 중이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들이 전에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사건에 대해 그에게 묻고 싶었던 걸까? 주인공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마루나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우연히 그를 알아보고 그냥 인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이후 그녀는 반 친구들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녀가 잘못된 순간을 선택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그녀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수업에서만 본 줄 알았는데 꽤 성실하고 꼼꼼한 학생 같았어. 너무 의심이 많았던 것 같네. 그녀에게 사과했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 줄 알고 경계했었지. 하루나는 그를 이해한다고 말했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 그렇지. 걱정할 필요 없어. 개인적인 일은 캐묻지 않을 테니까.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주인공은 그녀의 사려 깊음에 감탄했어. 소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붙잡아 둔 것에 대해 사과했어. 내일 수업에서 보자며 작별 인사를 건넸어. 슈는 방금 그게 뭐였지? 하고 생각했어. 혹시 몰라서 그 소녀를 확인하기로 하고 스킬 평가를 사용했지. 대상은 14세. 상태는 영양실조, 내부 출혈, 정서장애. 추가 정보에는 폭력, 행복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정보와 인식이 변경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 주인공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어. 집에 돌아와서 그는 식료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카나지는 구매량에 놀라며 이 모든 걸 혼자 가져왔냐고 물었어.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이 정도는 쉽게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 여동생은 어리둥절해하며 쿡쿡 웃었어. 주인공의 생각은 그의 반 친구로 가득 차 있었어. 그 평가 결과는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그렇지. 지쳐 보이는 표정, 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따뜻한 옷차림. 집으로 서둘러 가는 모습이 겁에 질린 것 같았어. 그리고 작별 인사할 때 잠시 동안 그녀의 손목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지. 그것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는 그냥 반 친구일 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잊어버리는 게 낫겠지. 그는 여동생을 바라봤는데 소파에 슬프게 앉아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 주인공은 왜 한숨을 쉬냐고 물었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카나데는 오늘 친하게 지내던 하루나가 도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 몇 달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오는 했지만 여전히 매우 속상했어. 주인공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대답했어. 카나데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보니 그녀는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생각했어.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었어. 주인공은 그 소녀의 성을 확인했어. 카나데는 그녀가 맞다고 확인해줬어. 그녀는 매우 강하고 친절하며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어. 그녀는 그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반 대표라고 하더군. 주인공은 왜 그 소녀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여동생에게 물었어. 카나데는 몰랐어.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 슈는 자신의 평가를 떠올렸어.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그녀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지쳐 있다고. 생각했던 대로야. 확인해 봐야겠어. 내일은 여동생이 집안일을 할 차례냐고 물었어. 그녀는 슬픈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했어. 주인공은 내일은 자기가 전부 해주겠다고 말했어. 푹 쉬라고. 카나지는 그의 말에 매우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 다음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라고 알렸어. 하루나에게 반에 지시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지. 소녀는 그가 부탁한 대로 하고 수업에 감사하다고 말했어. 선생님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어. 하루나가 컴퓨터를 끄려던 찰나 주인공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그녀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카나라는 소녀를 아는지 물었지. 그 소녀가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는 답변이 왔어. 그는 역시 틀리지 않았어라고 생각했고 그때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어. 혹시 카나의 오빠냐고 물어봤어. 주인공은 그렇다고 대답했어. 여동생이 그녀에 대해 뭔가를 말해줬어. 하루나는 오늘 또 슈퍼에 가냐고 물었어.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장을 보냈지. 그녀는 괜찮으시다면 5시에 오라고 제안했어. 모든 질문에 답해줄 거라고. 주인공은 그녀와 연락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뻐했어. 주인공은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랐지.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는 길에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어. 그 후 그녀는 그 장소에서 그를 기다렸고 주인공은 그녀에게 사과했어. 기다리게 했나요? 하루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 자신이 불러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 곧 쇼핑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주인공에게 여동생은 잘 있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하루나가 검도 클럽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여동생이 속상해했다고 답했다. 카나즈는 하루나에게 애착이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사과했다. 여동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자신이 실망시켰다면서. 주인공은 그녀에게 본론을 물었다. 집안 사정 때문이었냐고. 맞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녀는 주인공의 말이 맞다고 했다. 주인공은 그녀가 매우 우울해 보인다고 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그녀의 가정 환경은 최악에 가까운 것 같았다. 여동생도 걱정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래도 괜찮냐고. 그들은 악수했고 그녀는 알겠다고 했다. 하루나는 그에게 사과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다. 주인공은 그녀를 붙잡지 않고 내일 보자며 작별 인사를 했다. 주인공이 집에 돌아오자 여동생이 집에 왔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렇다고 했다. 돌아왔다고. 그녀가 말하던 하루나를 방금 만났다고 덧붙였다. 카나즈는 놀라서 소리쳤다. 무슨 말을 한 거야? 하루나를 만났다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했다. 그녀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여동생은 그녀가 괜찮아 보이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녀가 약간 지쳐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고 했다. 카나즈는 모든 걸 이해했다고 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방으로 갔다. 그는 침대에 앉아 추적 및 검색 마법을 활성화했다. 이것은 하루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어제 배운 기술이었다. 이 능력에는 2가지 주요 효과가 있었다. 첫 번째는 지정된 대상을 추적하는 능력이었다. 참고로 이 마법은 사용자가 만진 것에만 적용되었다. 그가 어떻게든 접촉을 맺은 것은 다행이었다. 검색으로 주변 사물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부족한 정보는 기술을 결합하여 보완할 수 있었다. 그는 평가를 요청했다. 잠들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반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씁쓸함과 놀라움으로 외쳤다. 하루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때 하루나는 집에서 부엌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그녀에게 와서 여기 있네 라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게에 가서 맥주를 사오라고 했다. 하루나는 자신이 미성년자라 안 된다고 불만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욕설을 퍼붓고 화제를 돌렸다.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걸까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이들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끊임없이 술을 마셨고 모든 것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아마도 그 싸움 때문에 부모님 사이에 금이 간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은 일상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들은 적어도 그들을 조금은 신경 썼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하루나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는 영원히 그들을 떠났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졌다. 이제 집안일과 어린 남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완전히 그녀의 몫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슬픈 생각에서 그녀를 떼어 놓았다. 그녀는 하루나가 적어도 맥주와 함께 먹을 것을 사와야 했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 동의했다. 하루나는 저녁 식사를 위한 식료품도 사야 하니 늦을 거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이에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지갑을 들고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인 이 여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지갑을 열어본 하루나는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다 썼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쿡쿡 웃으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돈이 부족해서 이 돈을 가져다 써야 했다고. 그녀는 놀라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녀를 뿌리치며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하루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는 생활비를 두고 갔다. 그 돈으로 그녀와 남동생들은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하루나는 분함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엄마에게 화를 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때 여자는 중요한 말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 또 타지와라가 올 거니까 예쁘게 보여라. 그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집을 나와 풀이 죽은 채 가게로 향했다.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다. 그렇다고 친구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남동생들도 있었다. 엄마뿐이었다면 그냥 참았을 텐데 그 남자는 정말 끔찍했다. 그녀는 주인공이 따라와 말을 걸자 몸서리쳤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괜찮냐고 물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라고. 그녀는 웃었지만 억지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슈는 그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카나 대신장을 보고 있다고. 하루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여동생에 대해 물었다. 잘 지내? 여전히 화가 났어요. 주인공은 그녀에게 카나즈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오늘 그의 여동생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반장은 잠시 생각했다. 카나즈는 그녀와 잘 지냈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안 좋을 텐데. 주인공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눈치채고 누구도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냥 그녀가 원하면 전화해도 된다고. 카나즈는 기뻐할 것이다. 그는 여동생이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그녀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녀를 믿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루나는 놀란 표정으로 주인공을 바라봤다. 기대다. 좋은 말이네요. 사실 그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카나즈에게 전화하겠다고 대답했고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떠났다. 하루나는 걸으면서 슈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의 여동생처럼 친절하다. 가게에서 돌아온 하루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나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인공의 여동생은 전화를 받고 누가 전화했는지에 놀랐다. 그녀는 길을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 하루나 씨 맞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네,
맞다고 대답했다. 카나제 지금 통화 가능해? 그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 다시 그녀와 이야기하게 되다니 정말 멋진 일이다. 카나제는 영상통화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 하루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아내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해냈을 때 두 소녀는 서로를 위해 너무나 행복했다. 카나즈는 그녀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보여줬던 동작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하루나는 그녀를 위해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카나즈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차분함을 느낀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망설이며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녀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그녀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하루나는 카나즈의 걱정에 감동했다. 1년 내내 그녀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상황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취하는 어떤 행동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일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말해야 한다. 결심이 굳어진다. 그녀는 사실 할 말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나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 뒤에 남자가 서 있었다. 저분은 그녀의 아버지인가요? 그때 카지와라는 불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반장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카나제는 무슨 일이냐고 애타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카지와라는 그녀에게 전하냐고 물었다. 남자가 아니길 바랐다. 저 쓰레기는 담임 선생님이었어.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이 되었어. 그는 그들의 집에서 살면서 그녀를 괴롭혔지. 그는 최악의 쓰레기였어. 그 남자는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쳤어. 하루나가 쓰러졌어. 그는 훈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의 진짜 목표가 엄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 그걸 알면서도 엄마는 여전히 그를 집으로 들였지. 그녀의 남동생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녀를 불렀어. 하루나는 이 모든 게 역겹다고 생각했어. 도망쳐야 했지만 다 큰 건강한 남자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 남동생들은 누나를 보며 비통하게 울었어.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지? 그녀는 다시 생각했어. 남자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녀는 신 목소리로 남동생들에게 방으로 가라고 했어. 모두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남동생들은 제자리에 굳어버린 것 같았어. 그들은 누나를 몹시 걱정했어. 그녀는 더 빨리 가라고 소리쳤고 그들은 도망쳤어. 하루나는 고개를 돌렸어. 카주아라는 그녀에게 자신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소리쳤어. 그는 반장이 왜 이해를 못하냐고 물었어. 그는 그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가 이 집에 머문다면 모든 것이 더 악화될 뿐이야. 하지만 그녀가 그의 것이 된다면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걸 이해했어. 그렇지. 그녀는 절망 속에서 생각했어. 왜 저런 사회의 쓰레기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그녀는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지쳤던가. 그녀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빌었어. 적어도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주기를.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방 안에 강한 바람이 일었어. 선생은 비틀리며 내던져지는 것 같았어. 그녀를 도우러 주인공이 온 거야. 그는 바람 마법을 발동시켰어. 주인공은 그녀에게 달려가 이름을 부르며 도망치라고 말했어. 하루나는 놀라서 그의 이름을 불렀어. 왜 그가 여기 있는 거지? 슈는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어. 빨리 떠나야 해. 그녀는 3번이나 반복하게 만들지 않고 방에서 뛰쳐나갔어. 카지와라는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린 후 주인공에게 누구냐고 물었어.
자신에게서 하루나를 빼앗아 가고 싶은 거냐고? 주인공은 화를 내며 이 자식이 자신이 학생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주목했어. 하지만 이 녀석, 정말 무서워. 술 취한 어른 남자가 진지하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그건 농담이 아니야. 주인공은 담임 선생님의 손에서 칼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어. 슈, 죽어라. 남자는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어. 주인공은 다시 바람 마법으로 그를 날려버리고 여기서 도망치는 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 선생은 그를 더럽게 욕하며 다시 칼을 휘둘렀어. 슈는 순간 이동 마법을 썼고 남자의 손에 있던 칼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 카즈와라는 놀라서 먼저 자신의 손을, 다음으로 주인공을 쳐다봤어. 혼란스럽게 말했어. 그게 뭐지? 내 칼을 어디에 둔 거지? 주인공은 글쎄,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어? 라고 대답했어. 시간을 벌어야 해. 카나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여기로 순간 이동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 곧 도착할 거야.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자 주인공은 안도하며 그들이 도착했다고 말했어. 선생은 불친절하게 웃었어. 경찰 대신 야스놀이라는 그의 친구가 어깨에 곤봉을 메고 방으로 날아 들어왔어. 주인공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 카지와라는 친구에게 늦었다고 질책했어. 야스놀이는 선생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어. 그 녀석을 놓아줬으니 용서해달라고. 한편 슈는 감정을 이용하여 선생의 친구를 스캔했어. 주인공은 즉시 그 남자의 이름이 하마다 야스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26세였어. 그의 상태는 중독을 나타내고 있었어. 그는 젊었을 때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나쁜 무리와 어울려 중독되었다고 적혀 있었어. 그 때문에 전과 기록도 있었어. 슈는 놀라서 주목했어. 이 녀석은 분명히 그들의 중학교 선생님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는 이미 카지와라의 무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와 마주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주인공은 약간의 허약함을 느꼈어. 카지와라는 친구에게 먼저 이 꼬맹이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 야스노리는 그를 이해한다고 대답했어. 주인공은 자신의 만화가 10%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어. 이건 안 좋은데. 박지만 순간 이동시켰으면 저 둘에게 여전히 맞고 있었을 텐데. 망했어. 야스노리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주인공에게 죽으라고 소리쳤다. 슈는 현재 능력치로는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즈와라는 사납게 친구를 응원했다. 바로 그거야. 뼈를 다 부숴버려. 야스노리는 주인공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지만 깜짝 놀랐다. 그의 방망이가 산산조각 났고 주인공은 멀쩡하게 서 있었다. 남자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야스노리는 도대체 뭐냐고 소리쳤다. 한편 슈는 상대만큼이나 놀랐다. 무슨 일이지? 이제 타격 대신 약간의 스침만 느껴졌고 쓰레기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슈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동안 주인공은 이해했다. 그가 올린 모든 상태 지표가 그의 몸에 반영된 것이다. 그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야스노리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예상대로 지금까지 올린 모든 상태 지표가 여전히 그의 몸에 반영되어 있었다. 카즈와라가 놀라서 그에게 뭘 한 거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저 튕겼을 뿐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럼 그에게도 하나 줘야 할지도 모르지. 카즈와라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며 그만하라고 했다. 슈가 손짓을 하자 잠시 후 싸움이 벌어진 건물 근처에 경찰차가 주차되었다. 경찰은 방에 들어와 움직이지 않는 카지와의 시체를 보았다. 한편 슈는 건물 근처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후지사와가 그를 불렀고 그녀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다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지하라와 그의 친구들은 체포되었다. 갱단과 연루된 어머니도 체포되었다. 이 때문에 후지사와가 겪었던 모든 잔혹함이 밝혀졌다. 주인공은 그녀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후지사와는 그에게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건네주며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조부모님은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렸고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했다. 슈는 행복하게 휴대폰을 보며 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물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결국 그녀는 혼자 이곳으로 돌아왔으니까. 후지사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집에는 정말 많은 추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졸업식에 모두 함께하고 싶어 한다. 조부모님은 반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설득했다. 슈는 걱정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후지사와는 신문 중에 헛소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었다. 그들은 괴물에게 습격당했다고 말한다. 슈는 생각했다. 카지하라가 신문을 받으러 왔을 때 그를 기억하고 그가 괴물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 같다. 범죄 현장에서 그의 연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환각을 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갑자기 카나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그녀가 늦었다고 말했다. 카나는 그녀의 오빠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쾌하게 외쳤다. 그녀는 기쁜 듯 후지사와에게 몸을 돌리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외쳤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동의했다. 그녀는 그녀가 괜찮아서 기쁘다. 카나는 감탄하며 그녀가 돌아온 이후로 훨씬 더 명랑해졌다고 말했다. 오늘 후지사와는 몇 달 만에 다시 도장에 갈 것이다. 그는 카나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생각했다. 카나는 주인공에게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세탁물을 널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와 후지사와는 보리를 보러 갔다. 주인공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후지사와가 카나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는 주인공에게 다가왔다. 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가 정말 누구인지 속삭였다. 주인공은 그녀를 보며 그는 평범한 남자아이, 중학생이라고 말했다. 후지사와는 씩 웃으며 그의 귓가에 다가가 그날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주에 다시 보자며 작별 인사를 했다. 슈는 어색하게 그녀를 쫓아갔다. 주인공에 따르면 그가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세계와 달리 이 세계에는 진정한 괴물이 없고 그는 그러한 잔혹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편 슈는 밤의 도시를 능숙하게 이동하며 지붕 위로 올라가 놀라며 정말 효과가 있었고 소의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담긴 시스템 창을 소환하고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 주인공에 따르면 전송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되었다. 사라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지위를 받은 26명의 소년소녀들은 비록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레벨을 올리고 있었다. 한반 친구가 모두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다. 그들 앞에는 괴물이 있었고 소녀는 두려움에 질려 그들이 정말 저런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까 물었다. 기사는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했다. 그는 적의 공격에 대해 외치며 탱크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마법사들은 줄을 서서 그들의 기술을 사용했다. 기사는 물리 공격을 차단하고 마법 공격을 막고 그를 막으라고 명령했다. 지원 부대는 주문과 사격 기술로 공격해야 한다. 그들은 괴물을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괴물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린과 료가가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강력한 에너지로 적을 공격하며 순간 섬광바람과 거대한 폭포 공격을 결합했다. 기사의 검은 마법에 휩싸였고 그는 빛의 영혼에게 그의 검을 힘으로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몬스터에게 천상의 신성 파열을 쏘아 적을 맞췄다. 기사는 몬스터에게 다가가 공포에 질려 쳐다봤다. 아직 살아 있었어. 그는 칼을 휘둘러 몬스터의 눈에 바로 꽂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며 승리를 기뻐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성에서 연회가 시작되었고 남자는 만티코어와의 승리를 기념하여 건배를 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연회에 대해 기뻐했지만 세이야는 근처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프리실라가 그에게 다가와 연회의 주인공이 여기에 서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공손하게 그녀의 폐하께서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영웅이 손님들 사이에 없어야 하냐고 물었다. 세이야는 슬프게도 오늘 싸움을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쩐지 부끄럽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세이야와 히노키도 그랬을 텐데. 갑자기 린이 그의 옆에 나타나 그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떠맡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이지아와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겼으니 오늘 쉴 수 있을까? 세이야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그러면 그는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프리실라는 오늘 희귀한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홀을 돌아다니자고 제안했다. 린은 그가 그녀와 함께 갈 것이라고 외쳤다. 그 남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보며 두 미녀 사이에 있는 운 좋은 녀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추파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친구들에게 레벨을 올려 성공을 거두라고 제안했고 그러면 여자들이 그들을 쳐다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최대한 즐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지붕 가장자리에 앉아 거기서 보는 경치가 좋다고 말했다. 바람 마법으로 10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벌써 그렇게 늦었나고 물었다. 내일은 입학식이니 돌아갈 시간이다. 2년 후 주인공은 교복 넥타이를 바로잡았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선배가 되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고 카나는 오빠가 준비됐냐고 물었다. 슈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녀가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다. 카나는 그에게 비키라고 부탁하며 이 세일러복이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슈는 집에서 뛰쳐나와 청춘이 한창이라고 생각했다. 거리를 걸어가던 주인공은 몸을 떨기 시작하며 밖이 얼마나 추운지 말했다. 카나는 그에게 손난로를 건네줬고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친절해 보이지만 이 말을 그녀에게 한다면 그는 미칠 거라고 생각했다. 슈는 이 길로 내려갈 거라고 말했고 카나는 그에게 반을 섞지 말고 첫 번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경고했다. 주인공에 따르면 선배가 되면서 그는 비교적 조용히 살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주인공은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깡패들이 그의 뒤에 줄을 섰고 그 남자는 그가 야스놀이를 때린 녀석이냐고 물었다. 슈는 뒤돌아보며 또 저 녀석들이라고 생각했다. 분명히 카지와라 사건 이후 그는 부주의하게 행동했고 결과를 정리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고 그 남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가 거짓말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교복깃을 잡고 그들이 그인 줄 안다고 외쳤다. 잠시 후 깡패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슈는 진심이냐고 말했다. 오늘은 입학식인데 그들이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치유 마법과 지각 억제 마법을 사용하며 이제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녀는 학교 복도를 걸어가며 맞는 반을 찾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빈자리를 발견하고 자리가 바로 구석에 있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다. 담임 선생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반은 교실 문에서 쿠온을 알아차린 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그녀를 감탄하며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마치 인형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사인가? 아니면 뭐 그런 건가? 슈는 그녀를 흘끗 보며 그녀가 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주인공은 반 친구들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어색하게 모두가 그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란타로는 그에게 속삭이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예쁘냐고 물었다. 그렇지. 슈는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머뭇거리며 그에게 동의하며 이 녀석은 대체 누구냐고 생각했다. 린타로는 그들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행복하게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웃었다. 그는 주인공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그에게 인사를 나누자고 부탁했다. 슈는 답례로 자신을 소개했고 그는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지 애원했다. 혼란스러워진 주인공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갑자기 히나미가 교실에 들어와 모두에게 좋은 아침을 빌며 모두가 이미 여기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그들의 담임 선생님으로 소개하며 그들과 함께 좋은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히나미는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자기소개로 시작할 것이다. 먼저 아이자와 그 다음은 슈일 것이다. 주인공은 책상에서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게임에 빠져 있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좋은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 또 다른 얼굴 없는 소개,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쳐다보고 있던 사람의 차례가 왔다. 히나미는 쿠안을 불렀고 그녀는 책상에서 일어나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다. 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자신이 상상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넌지시 말한 건지 궁금해했다. 그와 쿠안은 다른 세계에서 왔다. 그들이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집에서 저녁 식사 중에 카나는 오빠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답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다가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그를 걱정하는지 물었다. 카나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고 슈는 그런 위험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잠시 후 주인공은 밤 도시의 지붕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멈춰서 지각 차단 마법을 사용했다. 주인공은 몸을 풀기 시작하며 오늘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입학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 후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 자신의 현재 체력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역보다는 산으로 향하는 것이 낫겠다. 슈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꽤 멀리 왔지만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려 덤불 뒤에 숨어 웬일로 이런 곳에 왔을까 생각하던 그는 갑자기 괴물들과 남몰래 싸우는 소녀를 발견했다. 그는 놀라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다. 앞에 뿔이 달린 괴물과 쿠온? 진심인가? 강력한 에너지 줄기가 쿠온의 손바닥에서 터져나와 괴물들을 강타했다. 그녀는 감탄하며 해냈나? 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괴물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녀는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다. 주인공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나? 라고 생각했다. 저렇게 많이 싸우는 건 그에게도 너무 벅차 보였다.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혼자 내버려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결심했다. 쿠오는 괴물들 사이에 서서 여전히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다. 몇몇 작은 악마들이 봉인에서 풀려나 산으로 도망쳐서 그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이 본가에서 받은 명령이었다. 작은 정령 수준의 악마를 파괴하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겪었던 일이므로 아무 질문도 없이 평소 장비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였다. 뿔이 달린 큰 악마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바라보고 있는 큰 악마였다. 그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마의 기운으로 보아 사천왕 중 하나이거나 그들과 비슷한 힘을 가진 자였다. 이것이 봉인에서 탈출한 진정한 악마였다. 본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혼자 보냈다. 그녀는 아마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쿠오는 봉인을 꺼내 손에 붙이며
이 악마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제멋대로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주문 전개 기술을 사용하려던 찰나 슈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쿠오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고 그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마법을 사용하여 작은 괴물들을 한데 모아 옆으로 던져버렸다. 쿠오는 놀라서 궁금해했다. 저건 뭐지? 저 움직임은 완전히 비인간적이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악마의 기운은 전혀 없다. 그는 인간인가? 큰 악마는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감히 그의 귀여운 부하들을 죽일 수 있지? 그는 땅에서 일어나 칼날을 움켜잡았다. 쿠오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려고 했으며 그의 표정조차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 거대한 악마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다. 그의 얼굴은 분명히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악마는 슈에게 칼날을 휘두르며 이 모든 건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주인공을 공격했고 먼지가 거친 후 악마는 땅에 박힌 칼날만 발견했다. 그는 슈가 서 있는 옆을 의아하게 바라보았고 슈는 공격을 막아냈다. 쿠오는 정말 저 거대한 칼을 주먹 하나로 막았단 말인가? 라고 궁금해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저럴 수 없다. 악마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보물을 원하냐고 물었다. 예를 들어 그의 손에 있는 저 염주들은 10골드에 팔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는 그를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러면 그는 모든 보물들이 모여있는 창고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슈는 갑자기 쿠온이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자 생각에 잠겼다. 악마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비열한 생물이다. 악마는 불쾌한 표정으로 이 계집애가 말이 너무 많다고 소리쳤다. 슈는 손을 휘둘러 괴물의 턱을 쳐서 하늘 높이 날려버렸다. 갑자기 그의 몸이 공중에서 폭발했고 그의 팔다리가 땅에 떨어졌다. 쿠오는 혼란스러워하며 이건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이지? 라고 궁금해했다. 그녀는 이제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고 싶었지만 먼저 그가 인간인지 인간의 적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땅에서 일어나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갑자기 주인공은 시계를 보더니 포털을 활성화하여 사라졌다. 쿠오는 숲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했다. 한편 슈는 하품하며 너무 졸리다고 말했다. 룬타로는 웃으며 또 하품하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어제 온갖 일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야한 동영상이라도 찾았냐고 물었다. 슈는 그에게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고장나서 고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란타로는 시계를 흘끗 보며 아무것도 고장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주인공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설정도 안 했는데 알람처럼 무작위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란타로는 놀라서 그렇게나 예뻤는데 애 갑자기 고장 났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아마 어제 그 괴물을 때려 부술 때 너무 세게 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새 시계를 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란타로는 시계가 아직도 작동하냐고 궁금해했다. 그가 그걸 바꾸게 된다면 그에게 주겠는가? 슈는 그에게 3,000엔에 팔겠다고 말했다. 그는 놀라서 돈까지 받으려고 하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이미 싸게 해준 거라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마치 어제의 모든 일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고요한 일상을 생각했다. 그는 앉아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상한 걸까? 쿠온이 다리를 붕대로 감고 방에 들어서자 반 친구가 다쳤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다리를 삐끗했을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심각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슈는 그녀를 바라보며 어제 일어났던 모든 일은 현실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일어난 일일까? 그는 평가 스킬을 사용했고 시스템 보드는 그에게 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사용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관한 모든 것은 단지 메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쿠안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본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쉽겠지만, 그녀는 아름답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입학 시험 결과 최고이고, 스포츠에도 다재다능하며 귀족 가문의 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쿠안은 단 일주일 만에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학교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건다면 그녀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반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지각차단 마법 스킬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콴은 아마도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날을 잊어야 할까요? 슈는 그것을 어떻게 잊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린타로가 갑자기 그를 불러 왜 갑자기 멈춰섰는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사과하며 졸음이 와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린타로는 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상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생각하다가 그녀 자신이 발목을 삐끗했다고 말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그녀와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과 같으니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린타로는 어색하게 그에게 동의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그는 소리내어 말한 후에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후지사와와는 달리 그녀는 어떤 종류의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아마도 그가 간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갑자기 주인공의 시계가 방 전체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란타로가 두려움에 질려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슈는 어색하게 반 친구들을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계가 고장나는 소리였습니다. 학생은 시계가 고장났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시끄럽네. 콴은 주인공을 바라보며 익숙한 소리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쿠안은 사과하며 잠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초 후 슈는 시계를 집어들고 마침내 삐소리가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더 안 좋네요. 그래서 3,000엔을 청구하는 건가요? 린타로는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갑자기 쿠안이 그에게 다가와 주인공을 불렀습니다. 슈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사과하며 오늘 방과 후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어색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콴은 그의 책상에 메모를 놓고 방과 후에 그 메모에 적힌 장소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집어들고 교실을 둘러보며 반 친구들의 불쾌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뭔가 귀찮은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슈는 메모에 적힌 방으로 다가가 어떻게든 도망쳐서 여기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문학 동아리가 있군요. 주인공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굳어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신발도 벗고 정좌 자세로 앉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만남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콴은 고개를 숙이며 그가 어젯밤에 그녀를 구해줬다고 말했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주인공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가 그녀를 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콴은 오늘 가져온 손목시계, 어젯밤 그녀를 구한 사람과 똑같은 손목시계, 그리고 이 알람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는 흥분해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그는 지각차단 마법이 사라질 때 울리도록 그 시계에 알람을 설정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둘러 순간 이동했을 때 그녀는 시계만 겨우 본 것 같았습니다. 콴은 어젯밤 그 사람이 그인지 궁금했습니다. 맞죠?
주인공은 체념하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도 물어볼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그를 여기로 불렀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저 감사하고 싶었다면 그를 그렇게 대담하게 여기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녀는 그를 부른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콴은 신중하게 그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불공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악마들을 퇴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그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술집에 앉아 이 보스가 매일 모든 일을 그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언젠가는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한 소녀가 그의 옆에 앉아 그도 혼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오늘 불평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남자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동의했습니다. 한편 문학 수업에서 슈는 혼란스러워하며 도시의 둥지를 틀고 있는 악마들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콴은 예로부터 이 나라에는 많은 악마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얻는 공포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엑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콴은 이러한 엑소시스트 가문의 후손 중 한 명이며 매일 밤 악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봉인에서 탈출한 강력한 악마가 이 도시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물리칠 만한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도시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슈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환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콴은 물론 그에게도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외쳤다. 주인공은 감정 마법을 사용했고 시스템 보드에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약 16세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쿠오는 그와 같은 판타지 세계에서 온 존재이므로 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슈는 동의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콴은 기쁜 듯이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혹시 그가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맞아요. 주인공은 동의하며 당연히 자신은 인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콴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 물었습니다. 슈는 당황하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고 그녀는 그것이 2년 전에 다른 세계에서 온 어떤 신비한 외계인으로부터 이상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2년 전에 중학교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쿠아는 동의하며 당시 뉴스에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2명의 학생이 사망한 것 같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교실의 모든 학생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신비한 외계인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만이 살아남았을까요?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콴은 능력과 다른 세계라고 속삭였습니다. 슈는 덧붙여 그런 이야기는 의심스럽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그의 놀라운 힘을 본 후에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힘은 지금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바로 이해해줘서 일이 더 쉬워졌다고 감사했습니다. 콴은 악마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그것은 현재 이 도시에 숨어있는 악마인 우시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전에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콴은 그들도
그들의 존재를 광고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그들이 우시오니를 찾아 파괴하여 해를 끼치거나 공황 상태가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물었습니다. 콴은 동의하며 그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주인공은 여기에 온 순간부터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슈는 변장한 우시오니를 찾는 방법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콴은 악마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시키가미를 이미 도시 전체에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요카니가 아무리 인간으로 변장하더라도 여전히 요괴일 것이고 기운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그것을 파괴하라고 제안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콴은 그녀의 시키가미가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유시오니를 찾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입니다. 주인공은 일어나서 그녀가 이 악마의 기운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즉시 그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콴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슈는 그녀에게 뭔가 발견하는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콴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뻔하잖아. 그는 이 괴물을 빨리 해치우려고 했습니다. 한편 소녀와 남자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불렀고 그에게 그녀의 집에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쉽게 공통 언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